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향가마녀집 연구실장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서동요를 풀어보겠습니다. 각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국어 선생님들께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경주시와 익산 시민들께서도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서동요 풀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주변에 국어 관련 선생님이시거나 경주시나 익산 시민들 분께서 계신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이신 신장식 선생님께서 연락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서동축제가 내일부터 17일까지 익산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검색해 보았더니 익산시와 경주시는 지난 1988년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두 도시가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동의 고장 익산하고 선화공주의 고장인 경주시가 서로 교류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서동요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동축제가 열린다고 하여서 급히 특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동요 천년의 비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 맥락이라든지 이런 작품 외 부분은 생략하고 그 작품 자체 풀이에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요는 25글자로 짧습니다. 그러나 매우 어려운 작품입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다양한 의미로 해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이 작품에 덤벼들었으나 초보적인 해독 결과만 내놓을 뿐 두루두루 여러 가지 의문에 답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답은 내놓지 못하셨습니다. 양주동 박사님 해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선화공주님께서 서동이하고 사귀어 놓고 밤에 몰래 어디로 안고 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런 정도가 문제가 되어서 공주님께서 유배까지 가시게 되었을까? 이런 일로 귀양 간다고 하면은 요새 학생들 중에 귀양 안 갈 학생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향가 제작법은 서동요를 어떻게 풀어낼까요? 향가 제작법은 과연 서동요 천년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해서 25글자, 아주 짧은 향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을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는 황조가입니다. 편편 황조, 삼국사기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의 깊게. 띄어쓰기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구지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구지가를 살펴보십시오. 왜 이 두 개를 내가 소개시켜 드리냐면은 아주 초기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황조가는 고구려 제1의 유류왕 때고, 구지가는 가락국 42년 김수로왕 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작품에는 보시다시피 아직 띄어쓰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서동요를 한번 보시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서동요입니다. 선화공주 주운 서동방울 어쩌고 하면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맞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표기법도 어느 정도 맞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나라 최초의 뜰의 띄어쓰기 표기입니다. 참으로 아쉽고 아쉬운 게 이러한 띄어쓰기 표기가 향가 이후에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유감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강의를 통해서 고조선의 공무도화가가 우리나라 최초의 향가이고 그 향가에 최소한 5가지 표기법이 이미 완성되어 있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향가는 고구려 황조가이고 가락국의 구지가는 띄어쓰기가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590년대 이 서동요는 590년대 작품이거든요. 590년대로 들어오니까 서동요에는 띄어쓰기 표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향가의 작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우리 민족의 표기법이 연구되고 있고 언어학적 지식이 차츰차츰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든 띄어쓰기가 표기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서동요를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의역까지 하겠는데요. 풀로 한번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가장 중요한 곳을 숨김없이 드러내어 가르치시는 데 능한 공주님께서는 다른 남자 가깝게 하여 시집가도록 하라. 이러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20개 관서 사내 아이 종놈들의 방을 밤에 찾아가 누워 뒹굴 안으며 가르친다네. 사내 아이 종놈들을 마케러 보내려고 가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을 숨김없이 드러내어 가르치시는데 능하신 공주님께서는 다른 남자 가깝게 하여 시집가도록 하라. 이러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20개 관서 사내 아이 종들의 방을 밤에 찾아가 누워 뒹굴 안으며 가르친다네. 사내 아이 종들을 마케러 보내러 가는 건가요? 이러한 노래가 결과적으로는 나오는데요. 한번 그러면 이 작품은 아까 제가 작품 자체로서만 집중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구절입니다. 먼저 선화공주라는 4글자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공주 이름을 저는 보자 말자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쁜 꽃을 착할 선 가르치다 화 이런 이상한 한자로 썼을까요? 배경 기록에 따르면은 선화공주를 미염무쌍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경 기록에는 아름답기로 선화공주하고 겨룰 자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미염무쌍이니까 아름다울 미를 써야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미화, 아름다울 미, 꽃화. 그런데요, 착할 선, 화학할 때 화, 가르치다 할 때 화,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참 이상한 표기입니다. 또 이 작품에는 신라 향가를 살펴보면은 어떤 작품에도 주인공의 이름을 작품 내에 직접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굉장히 삼가합니다. 잘 안 씁니다. 그런데요, 이 작품에는 고유명사가 2개나 들어있어요.
하나는 선화 공주. 공주까지도 이 사람들은 고유명사로 보고 있더라고요. 선화만 고유명사가 아니고 선화 공주 이걸 통째로 고유명사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서동. 왜 아주 이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례적인 거, 이상한 이상한 한자를 썼다라는 거, 그리고 아주 이례적으로 고유명사를 쓰고 있다라는 거, 이것 자체가 벌써 고유명사법이 쓰이고 있다. 이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유명사법이란 뭐냐? 선화 공주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를 구성하는 한자를 그 한자의 뜻으로 풀어본다면은 뜻으로 풀어본다면은 그 작품을 만든 의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고유명사법입니다. 제가 예로 들은 게 있어요. 처용과를 풀면서 동경이라는 이름을 제가 고유명사로 풀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뜻이 나왔어요. 동상 같은 시체더미. 그러니까 역병이 왜 이 작품을 역병으로 풀어가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엽집 일본 것을 예를 들자면 만엽집 8번가에 숙전진 이런 게 나옵니다. 숙전진에서 배를 타고 어쩌고 나오잖아요. 곡식 익은 밭에 곡식들을 낫으로 베어내듯이 적군을 무찌르자 이런 뜻으로 이 작품을 풀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예를 들었었죠. 이 작품은 그래서 그 작품들은 고유명사법으로 풀어야만 풀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고유명사가 쓰여진 작품은 반드시 고유명사 한자들이 가진 뜻을 살펴가면서 풀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유명사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고유명사법은 가장 강력한 향가 해독법이다. 왜냐? 작자의 제작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향가 해독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화 공주 이 네 개가 다 네 글자가 고유명사라고 했지요. 선화 공주라는 뜻을 고유명사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두 글자 선화를 풀어보겠습니다. 선은요 잘하다 선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선 예를 들어서 선향가 그러면 향가를 잘한다 이런 뜻으로 실제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는 가르치다 교화소 할 때 그 화 있죠. 이게 바로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가만 한자를 엮어보면 잘 가르친다, 가르치기를 잘한다, 가르치는데 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화라는 뜻이 그 속에는 바로 이런 뜻이 들어있다. 이것이 작품의 제작 의도와 관련이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주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공주는 일반 명사잖아요. 그런데 신라 분들 가만 보니까요. 공주도 고유명사를 보고 있었어요. 아주 여러 가지 상세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향가를 깊이 공부하실 때 그건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주라는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 임금님의 딸 공주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공과 주라는 한자가 가진 뜻을 챙겨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주라는 개념, 익숙한 개념을 머리에서 싹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순수하게 공자하고 주자만을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공주의 공자는 뭐냐? 숨김없이 드러내놓다 공. 그러니까 우리 공표하다 그럴 때 이 공자를 씁니다. 공고하다, 공표하다 이렇게 널리 확 드러내놓다. 숨김없이 드러내놓다. 가장 주요하다 주입니다. 그래서 주는 가장 중요한 거, 공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놓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 이상한 뜻이 나오죠. 저도 이것을 풀면서 이것 찾아내는데 상당히 애를 먹어드렸습니다. 이처럼 이제 선화공주를 풀어보면 이처럼 아주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선화 가르침에 능하다. 공주
가장 중요한 곳을 숨김없이 드러내놓다. 자, 이 선화 공주는 그럼 어떻게 된가? 가장 중요한 곳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을 가르치는 데 능하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곳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을 가르치는 데 능하다. 좀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그것을 바로 남녀의 교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뜻이 갑자기 나오죠. 이런 풀이가 가능할까요? 이건 지나치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걸 내가 발표했다가는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았어요. 오늘 발표하는 것만 해도 제가 김영회 TV가 없다면 이거 발표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테니까. 그러나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더라도, 그렇게 취급되더라도 이것은 빛날 연구자들을 위해서 어딘가에 일단 알려놓기는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김영회 TV에 여러분들께 이것을 제가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사람 되겠다, 이런 가능성,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들께 일단 한번 공개해 볼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저를 그냥 좋게 봐주셔서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 내용을 알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은,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더라도 덜 당해야 하니까 최소한 전후 좌우 맥락을 잘 살펴야 합니다. 다른 작품에, 그리고 풀이 결과와도 다른 작품도 이렇게 풀리더라. 예를 들어서 동경도 이렇게 풀리고 숙전진도 이렇게 풀리니 선화 공주도 이렇게 이상하게 풀려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작품들과 풀이도 제가 앞에서 열심히 설명해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조금 더 오해가 없도록 보다 철저하고 주도 면밀하게 냉정하게 작품을 풀어가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유명사 풀이가 갖고 있는 아까 같이 이상한 내용들이 선화공주가 홀라당 벗고 뭔가를 가르치는데 아주 능하다, 그런 이상한 개념이 서동요의 제작 의도와 관련이 있는지, 그것을 정말로 냉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는 이들의 풀이가 이렇게 풀었더니 서로가 이 작품과 이 작품의 풀이, 모든 구절들의 풀이가 서로 맥이 완전히 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는 해두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무수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요, 여러분, 선화공주님이 과부였다, 미망인이었다, 이거 얼른 납득하세요? 뜻밖에도 미망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또 공개합니다. 특집이니까 공개합니다. 자, 이 원문의 빨간 글씨 한자 보면 그 지자입니다. 지. 이것이 우리 그냥 조사로 한다면 한자 뜻으로만 다만 지입니다. 이 지자 뜻이에요. 이 지자를 보세요. 참. 어느 날 제가 어떤 분에게, 우리 시청자분께, 선화공주가 과부였어요, 나는 이제 평범하게 말을 했어요. 저한테는 익숙해 있으니까. 그분께서는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어디에 그 말이냐,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은 전혀 뜻밖이었던 거예요, 선화공주가 미망인이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원문에 나오는 이 빨간 글씨,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이 지자가요, 향가에서 상당히 나와요. 이것이, 이 자가 뭐냐, 다만 이런 뜻이 아니고 외짝척입니다. 여러분, 사전을 언제 한번 찾아보십시오. 외짝,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 이런 뜻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원입니다. 외짝이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짝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공주가 여자니까 외짝인데 이것이 가부였어요. 저에게 따지던 그만 지인도 깜짝 놀라서 기절초풍하고 말았습니다. 지라는 글자는 혹시라도 연출과 관련해서는 보원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연극 대본의 지문에 해당하는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화공주를 누군가가 연출을 하게 될 때는, 서동요를 연출하게 될 때는 선화공주님을 과부, 미망인으로 연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자 앞에 나오는 글자, 빨간 글자입니다. 타자를 보겠습니다. 타를 어떻게 풀이해야 할까요? 이것이 타인할 때 타겠죠? 이 타라는 글자는 타인이니까 공주의 미망인, 과부라는 의미에 맞추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남타니까요. 타는 남타입니다. 남이라는 것은 누구냐? 죽은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말하겠습니다. 선화공주의 전 남편은 제가 아직 역사책을 많이 찾아봤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선덕여왕의 제부가 되는 남자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지자 바로 앞에 있는 밀자를 보겠습니다. 비밀 할 때 여러분 밀 그런 게 있잖아요. 은밀하다 할 때 밀.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그럼 뭐로 쓰이느냐 이렇게 뜻을 찾아봤더니 착 달라붙다, 착 붙다, 우리 밀착시키다 할 때 그 착 붙다, 가까이 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아까 말했죠. 죽은 남편은 이제 잊어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착 달라붙어라, 가깝게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문장에 빨간 글자 가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이 두 글자는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뜻발의 법칙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뜻발의 법칙이란 뭐였던가? 향가를 읽을 때 두 글자가 있으면은 앞 글자는 뜻으로 읽고 뒷 글자는 발음으로 읽는다. 물론 이제 여러 글자가 나오는데 제가 아주 극히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두 글자만 자꾸 예를 드는 겁니다. 앞 글자는 뜻으로 읽고 뒷 글자는 발음으로 읽어라. 그러면 앞 글자는 여러분 뭐였겠죠? 이게 그 밑에 써놨습니다. 시집가다 가입니다. 그 뒤는 량은 고대 발음으로 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글자 뜻은, 가의 뜻은 시집가다가 되겠죠. 뒷 글자의 발음은 라가 되겠죠. 그래서 시집가다 플러스 라, 이 두 개를 착 달라붙이면은 시집가라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시집가라. 누군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화공주님께 시집가라. 이렇게 누가 말했겠어요? 공주에게 시집가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일 겁니다. 그게 쉽게 해서 진평왕이거나 진평왕비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첫 문장의 부분 풀어봤습니다. 이 핵심은 선화공주님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공주님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 이제는 옛 남편 김서방, 이서방 잊어버리고 다른 남자 가깝게 하여 착 달라붙어 가깝게 하여 이제 그만 시집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는 주변의 어르신들일 수도 있겠지요. 그 첫 문장의 마지막 두 글자가 빨간색 보십시오. 치고. 이것도 한편은 저 뜻발의 법칙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치는 뭐냐? 두다 치입니다. 고자는 그냥 발음이 고지요. 옛고인데 발음이 고지요. 그러니까 두다 플러스 고. 두 개를 합하니까 두고. 자,
그냥 두고로만 되는데 여기서는 앞에가 생략돼 있어요. 마음에 담아 두고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여러분 향가 읽는 거 쉽지 않으세요? 시집 가라 두고 순화공주님은 뭐 다 짜르륵 읽히잖아요. 이 바로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죠. 뜻발의 법칙은 모든 향가를 다 읽히게 한다고. 읽을 줄 알면은 뜻을 알 수 있지. 그런데 양주동 박사님이나 옥구라 신빼이는 그들이 읽어놓은 걸 보면은 기괴할 정도로 이상 야릇한 발음을 모아놓고는 이것이 신라 말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치고 신라 사람들이 뭐로 읽었어요? 두고 이렇게 읽었어요. 가라는 뭐로 읽었을까요? 시집가라 이렇게 읽었어요. 이것이 그분들의 표기법입니다. 신라 말이 우리말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양주동 박사나 다른 분들 옥구라 신빼에 푸는 걸 보세요. 이상한 말들, 생전 처음 들어온 말들을 내놓고 이건 신라 말이니까 짜샥 그냥 무조건 외워.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하든 선화공주님께서는 굉장히 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의법으로 선화할 때 착할 선을 썼겠죠. 그 착할 선은 중의법입니다. 벌써 야 선화공주가 말이야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왜? 착하니까 주위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꼭 담아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화공주님은 시집가라는 말을 주위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꼭 담아두고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뒷자 고를 보세요. 고. 선화공주 준 탐일지 시집가라 두고 고.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글자입니다. 이 고라는 글자 뭐뭐 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할 때 이 고. 솔직히 이 글자 모르면은 향가 풀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고자는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 모르면 향가 모른다. 제가 이러니 여러분 오늘 공부할 때 꼭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선 고라는 글자를 보세요. 앞에 위에 열십자 그 아래 입구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가 말하는 옛날 하여튼 오래된 그런 고가 이럴 때고 그 오래됐다라는 고로 쓰이지 않고 여기서는 10대나 입에서 입으로 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는 10대나 입에서 입으로 전하다 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고라는 글자는 청언의 기능을 합니다. 청언이라는 게 천지신명에게 소원을 비는 기능을 하는 문자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글자 고라고 읽으면은 천주의 귀신은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뭘 알아들어요? 10대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세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빌고 있구나. 이 뜻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신명은 우리가 하는 말도 알아듣고 발음만 내도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제가 한번 사례를 들었어요. 일본 서기 효덕천왕 고립가를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효덕천왕이 자기만 혼자 두고 모두가 강가로 몰려가서 그물질을 하고 놀았단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나는 왕따 당했다. 나는 굉장히 억울하다. 원통하다. 이 원통함을 두고 10대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달라. 이런 내용의 고립가를 지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천지천왕의 후손들은 중대형 황자의 항태자의 후손들은 천왕의 자리를 구데타로 잃었고 반란에 잃었고 그 후로 10명이 천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다가 그 후에야 간신히 천왕 자리에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자입니다. 향가 지내는 사람들은 이 고자가 대단히 힘이 있는 글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10대나 입에서 효덕천왕 못지않게 여기서도 10대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세요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지신명이 이 서동요의 고자, 이 소원을 들어주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하든 간에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화공주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0대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청원이 효과를 발휘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 우리야 어떻게 생각하든 향가시대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자기들의 소원이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향가적 합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거예요. 이 작품에서 시집가라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니까 공주가 나중에 사고를 치거든요. 공주가 사고 친 게 공주 죄가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그냥 너 남자친구 사겨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착한 공주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른들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공주가 죄가 없고 주위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 뭐 이모 고모들이 문제야. 이런 뜻을, 그 말을 우리 공주는 죄가 없어, 그 말을 10대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믿는다는 것이 향가적 합리주의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향가가 두 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고유명사가 서동방을 야의 원을포, 여기까지입니다. 서동이 뭐냐? 고유명사잖아요. 서동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틀림없이 서동이도 향가 해독에 도움이 되는 뭔가 뜻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서자는 뭐냐? 우리 산에서 캐는 마서, 아이동,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단순히 그냥 풀면은 마캐는 아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캐는 아이가 서동요 제작 의도가 뭐 특별한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저는 다른 뜻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향가의 벗 여러분들께서는 서동이라는 이름에서 뭐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저의 경우는 아무리 살펴도 뜻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상수단을 동원합니다. 파자법이라는 것입니다. 파자법이라는 것은 한자의 그 부수를 이리저리 깨뜨리고 또는 합치고 해서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파자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자주 빈도가 높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한번 사례 하나를 들어볼게요. 조선시대 때 주초위왕이라는 게 있었어요. 누군가가 조광조를 모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조광조가 왕이 된다. 그렇게 쓰지 않고 조자가 주자하고 초자가 합해져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초위왕, 주초가 왕이 된다. 그러니까 주초는 조자를 뽀갠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광조를 음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자법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서동이라는 이름도 파자법으로 본다면은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